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어떤 세목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어떤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출과 매입이라는 게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젠지,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그 이제 주요 과세 대상은 이제 재화와 용역이라는 건데요. 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가가치세의 의의입니다. 중앙에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햄버거를 판매하는 이제 사업자가 있다고 볼게요. 이제 이 사업자는 이제 매출을 이제 그 햄버거 세트를 판매를 하는데 11,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 같은 거를 이렇게 사오게 되는데 이때 이 재료를 판매하는 사람한테 그 대가로 한 8,800원을 줬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8,800원을 주고 재료를 사와서 햄버거 세트를 이제 구매자한테 11,000원에 판매를 한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0%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매출로 보이는 이 대가의 11,000원에서 10,000원은 이제 매출, 저희의 정말 순수한 매출이고 1,000원은 이제 부가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입에 있어서도 저희가 8,800원을 지급을 했지만 이제 매입 금액의 8,000원만이 순수하게 저희가 매입한 금액이고요. 이 매입세 800원은 다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이제 판매를 하고 이것만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매출세액 1,000원 그리고 매입세액 800원을 차감한 200원이 이분이 이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출하고 매입의 그 차액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앞서 본 것처럼 이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납세자는 저희의 이 사업자인데 지금 이 11,000원이라는 대가를 지급한 이 1,000원은 이 구매자가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담세자이고 저희가 납세자이기 때문에 이 둘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간접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앞서서 얘기하는 이 이윤에 과세하는 세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멘트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맞지만 저희가 총 이제 이익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아직 부가세에는 그 인건비라든지 뭐 접대비라든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두 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사업자랑 간이과세 사업자 이제 두 사업자로 나뉘게 되고요. 저희가 부가가치를 과세를 한다고 하면은 그 과세 대상은 앞서 본 이런 상품 서비스처럼 이 세법 용어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법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이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뭐 실물이 있다 하면은 보통은 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저희가 서비스 판매를 한다. 뭐 저희가 헬스장을 이제 뭐 3개월치를 끊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잖아요. 그런 거를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경감공제세액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차감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직전과세 기간에 50%씩 기납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차감을 하고, 각종 이제 부가가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산세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무신고를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소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같이 반영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산세는 또 플러스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요. 거기에서 그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고지세액을 차감한 최종적인 이 차가감 납부세액이 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요, 이게 실제 저희 신고서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좀 절반을 쪼개놨어요. 한번 쭉 살펴보면은, 매출부터 시작을 하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어떤 매출 종류의 그 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아니면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생해서 차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바로 납부세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경감공제세액과 예정고지세액분 차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880만 원 정도에서 경감공제세액 차감을 하고요. 예정고지세액 차감을 하고, 최종적인 차가감 납부세액은 신고서 앞면에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서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분이 지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신고분이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아니면은 뒤늦게 신고를 하는 기한 후 신고인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아니면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한 그런 신고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업자의 신고분인지 신고기간은 언제인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폐업을 하게 됐을 때 폐업 부가세 신고가 진행돼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폐업 부가세 보면은 이제 폐업일이 언제인지, 어떤 사유로 폐업을 했는지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렇게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는데, 이런 부가가치세가 소득세와 그리고 법인세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일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확정이 된다고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매입은 전부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적격증빙에 따른 매입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이 세 가지가 적격증빙이라는 거 한번 외워주시고,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매입까지만 부가가치세에는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은요, 매출은 거의 대체적으로 다 확정이 됐는데 매입은 일부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끝나고 나서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추가로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지 되냐면요. 이제 매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1.3% 부분을 이제 그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부가가치세에서는 감면을 이렇게 공제를 해주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사업자가 얻은 이익이라고 봐서 이거를 잡이익으로 해서 수입 금액에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에서는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부에 추가로 이제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반영을 해주셔야지 되는 항목이고, 그리고 부가세법과 소득세 법인세법에서 이제 매출을 인정을 하는 거, 수입 금액을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으로 넘어가서는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적격증빙에 따른 매입만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소득세 법인세법에서는 적격증빙 이외의 매입도 인정이 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가 아닌 그냥 손으로 써주는 간이영수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들에 대해서도 3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되고요. 3만 원이 넘는 건에 대해서는 2% 가산세를 붙여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에 끝나지 않고 그 추가로 더 비용을 넣을 수 있는 건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부가세에서는 접대비라든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득세 법인세 때 추가로 입력하셔서 전표 입력하셔서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 되고요. 인건비 저희가 지급할 때 항상 부가세 당연히 없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던 것과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작업을 거치면은 결산이 이제 대략적으로 끝나는 거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는 건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업자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과세사업자이고 둘째는 면세사업자인데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분들은 그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축수산물 판매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학원을 운영을 한다든지 꽃집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영수증 같은 거를 잘 살펴보시면은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저희가 중요한 신고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이시겠죠.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일단 일반과세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세법상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는 일반이 될 수도 있고 간이로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이 점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가가치를 얘기를 할 때 항상 10%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20%를 적용받는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과세자처럼 10%를 적용받지도 않고요.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도 조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에 해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전 연도 연환산 매출액이죠. 연환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를 이제 적용받으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저희가 일반 과세자한테는 매출의 이제 10%를 바로 적용을 하지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10%가 아닌 최대로 해봤자 4%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를 실제 신고하시면서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매입에 있어서 일반 과세자는 매출도 매입도 모두 10%를 적용을 하는데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있어서 1.5%에서 이제 4%를 적용한다면은 매입에 있어서는 0.5%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퍼센트가 적은데요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일단 매우 낮기 때문에 차감하면은 간이과세자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1기, 2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을 한번 보시면요. 1기, 1월부터 6월, 2기, 7월부터 12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3개월 단위로 쪼개면요.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확정신고 기간 나머지 4월부터 6월이고요. 그 다음 2기 때의 예정신고는 마찬가지로 7월부터 9월, 확정신고는 10월부터 12월이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기 예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니까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이고요. 1기 확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니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까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2기 확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겠죠. 한번 이제 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의 그 신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납부 기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인이다 보니 그냥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예정 확정 모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지겠죠.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중에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기에는 아직 그만큼의 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1년에 2번, 1기 확정신고, 여기서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기 확정신고를 하고 2기 때 7월부터 12월 거를 묶어서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1월부터 3월 분인 예정 부분에 있어서는 고지라고 되어 있지요. 이제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 기간에 50%만큼은 미리 부가세를 좀 내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처럼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고지분에 대한 납부는 하셔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이 아닌 2번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는 4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를 본다면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이고 영세한 사업자이죠. 그러다 보니 1월부터 12월 거 모두 묶어서 딱 한 번 신고를 하는데 12월에 과세 기간이 종료되다 보니 언제까지 부가세 신고겠죠? 네, 12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도 간이과세자도 모두 1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러다 보니 1월에 부가세 신고는 조금 양이 많을 수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치를 묶어서 예정 확정 신고를 진행을 했다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케이스가 특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본다면요. 그 예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 해당하는 거에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즉 저희가 고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거는 직전 과세 기간 거인데요. 직전 과세 기간에는 매출이 뭐 잘 나오거나 아니면 매입이 적거나 해서 부가세가 뭐 300만 원이 부과가 됐다고 한다면요. 저희는 고지를 50%인 150만 원을 고지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3개월치 분에 대해서 그 매출과 매입을 정산을 했을 때 납부할 세금이 뭐 4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요. 저희가 굳이 150만 원을 낼 필요는 없겠죠. 그냥 40만 원만 내고 종결할 수 있도록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고지가 원칙이지만 신고할 수 있는 때도 있다. 다음은 소규모 법인 사업자인데요. 법인 사업자는 모두 이제 뭐 4번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보지만 아주 작은 소규모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처럼 1년에 그냥 2번만 부가세 신고하고 나머지 예정 때는 그냥 신고 말고 그냥 직전 과세 기간에 50%인 고지분으로 납부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만하는 그런 법인이고요.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가세 신고가 거의 그냥 일반 과세자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조기환급 대상자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자는 그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대상자는 영세율 과세 대상자, 시설투자 과세 대상자,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중이라고 한다면요. 돈을 이제 많이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금의 압박이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기본적으로 부가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아니라 거의 이제 환급이 나오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환급을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굳이 이거 기간을 3개월, 6개월에 맞춰서 하면은 환급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자금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정해진 것처럼 일반적인 과세 기간처럼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그냥 과세 기간 매월, 매 2월, 3개월을 묶어서 신고를 하고 또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가세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1월분, 2월분, 3월분, 4월분 이렇게 계속 신고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1, 2월을 묶어서 신고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환급을 진행하실 건지 아닌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업자인데요. 폐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하시게 된 때가 8월 31일이라고 한다면요. 이분들이 만약에 개인 일반으로 해서 확정신고 기간이 언제였을까요? 만약에 폐업을 안 했다고 한다면 확정신고는 내년도 1월 25일까지가 신고였겠죠. 근데 이미 폐업하고 사업자가 없어지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인 9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수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재화 용역은 저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인데요. 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이 어떤 시기에 공급을 했는지에 보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1기분에 해당하는지, 2기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예 내년 1기분에 해당하는지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항목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살펴볼게요.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면 뭐 재화의 수입이 언제 이루어진 건지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기간이 1기가 될지 2기가 될지 그 귀속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화하고 용역을 구분해서 보면요.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물을 샀다고 하면은 그 물을 사는 그 시점에 저한테 재화가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공급 시기이고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저희가 뭐 상가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가를 구매를 하고 내가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재화의 그 공급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재화의 1번이나 2번이 두 개가 다 적용할 수 없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제 저희가 헬스장에 결제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뭐 어디 임차를 해가지고 기간에 사무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뭐 헬스장 같은 경우나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임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를 그냥 기준으로 묶어서 그거 완료되는 때를 이제 그 공급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시설물이나 권리 등을 사용을 하고 그 시점에 뭐 끝나는 그런 용역이다 하면은 그런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그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거는 지금 일반적인 공급 시기 부분인데요. 공급 시기에 특례가 적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 시기의 특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많이 있고요. 뭐 장기 할부 판매가 될지 아니면 중간 지급부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면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강의에서 이것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디테일해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특례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그러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요.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를 그 공급 시기로 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매입을 하고요.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준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걸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시점은 잔금 때인 때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가를 계약금을 주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 잔금을 다 치른 이 시점이 아닌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이거를 한번 나중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많이 주고받는 업체를 담당하게 되신다면은 한번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